뭐래? 자, 예를 봅시다. 몇 번 되겠지?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연산을 이것처럼 했을 때 다음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다. 자, 얘는 봤더니 합집합 B가 어떻게 돼 있어? 똑같이 들어있죠. 그러면 합집합 B로 묶어주면은 남아있는 거 보면 A 교집합에 A의 여집합, 합집합 뭐라고 할 수 있다? B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뭐가 돼요? 공집합. 땡큐. 공집합. 그럼 공집합 합집합 B는? B. 녹화하니까 대답을 하는데? 맨날 녹화해야 돼서 부모님한테 보내야 되겠는데? B가 돼. 그럼 얘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요 연산은 그냥 뭐가 된대? B가 된대. 그럼 누구 값 찾으면 돼? D의 값이야. 그러면 A 연산 B는 뭐가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고 B의 연산 B는 뭐가 된다? B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간단한 문제지.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231번. 초점만 갔다 왔다. 자, 231번을 봅시다. 혹시 너무 올렸나? 내 키 한 개 바뀌네. 내 키가 딱 10cm만 컸으면 되게 좋았을 건데. 그럼 세상이 바뀌었을 거야. 어? 지금? 68인가? 7인가? 68인가 그럴까? 170 안 돼. 내가 170만 됐어도 우리 와이프가 연예인이 있을 텐데. 꿈꿀 수 있잖아? 안 됐으니까 내 키가. 자, 다음을 보면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얘가 얘일 때 얘를 구하란다.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집합의 여집합. 그럼 우리는 얘를 무엇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 준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 교집합 B의 무엇이다? 여집합이다. 그럼 우리 여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에서 빼주면 돼. 전체 집합에서 빼준다. 무엇을? 교집합의 개수. 그거를 했더니 뭐가 된대요? 25가 된대요. 근데 전체 집합은 30이라고 했으니까 n의 A 교집합 B 값은 얼마다? 5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보자. A의 여집합이 16이래요. 똑같이 n의 A의 여집합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에서 뭐를 빼주면 돼? A라는 집합을 빼줬더니 16이래. 근데 전체 집합이 30이라고 했으니까 n의 A라는 집합은 얼마다? 14가 된다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무엇을 찾으래요? n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차집합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근데 차집합은 어떻게 구한다? A라는 집합에서 뭐 빼주면 돼요? 교집합을 빼주면 되는 거지. 방금 전에 구했잖아. A라는 집합은 14고 교집합은 5니까 얼마라고? 9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넘겼어. 질문이 별로 없네. 234번 봅시다. 지워도 될까요? 저기 잘 지우지. 이게 담임선생님 맨날 지저분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써요. 깨끗하게 보기도 좋잖아. 근데 너희들 방을 보면 되지. 자기 방 자기가 청소한다. 오,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건 아니지. 진짜? 안 할 것 같은데. 보통 여자애들 방이 더 지저분할 것 같아. 본인 방이잖아. 그렇지? 부모님 힘들게 해가지고. 자, 두 집합 AB에 대해서 NA는 6, NB는 9, NA A 교 B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NA A와 B의 최대 차수가.
자, 유한집합의 개수에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이용한다? 어머니 이렇게 애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뭐 이용한다? 교집합의 최대 최소. 무조건 유한집합에서 집합의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다 뭐 이용하는 문제? 교집합의 최대 최소 이용하는 문제. 그럼 교집합의 최대일 때는 언제 최대를 가져? 포함될 때. 어떤 게? 큰 집합에 작은 집합이 포함될 때.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가 된다? 작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값이 돼. 알겠지? 자, n의 A 교집합 B는 땡큐. 문제에서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최소값, 최대값은 뭐라고 했어? 두 집합 중에 누가 작아? A가 작잖아. 그럼 최대값은 얼마다? 6이다. 선생님 우리 합집합 구하라는데요. 우리 공식 있잖아. NA A와 B라는 거 어떻게 구할 수 있다?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A교 B라고 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NA가 얼마? 6 더하기 NB는 9 마이너스 NA A교 B가 되잖아. 그럼 우리 문제에서 얘 찾았죠? 그럼 얘는 뭐와 같으니까 15 마이너스 n에 a교 b와 같으니까 찾는 거지. 마이너스 n의 a교 b 범위는 마이너스 n의 a교 b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뭐보다 마이너스 3이겠죠. 분수를 곱해주면 부동호 방향 바뀌니까 거기에 뭐가 더해졌어? 15. 전체에서 15 더해. 15 더하면 9보다 크거나 같고 15 마이너스 n에 a교 b는 뭐보다 작다? 12. 근데 이거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n의 a와 b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므로 최소값은 9가 되고 최대값은 12. 두 개 합하면 또 n이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39번. 되겠지. 자, 239번 문제를 보면은 자, 얘는 너희들이 어떻게 정리를 잘하냐가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 관건인 거지. 자, 보면은 40명의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는 얼마? 4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수학 문제 A, B, C를 풀게 했더니 A 문제, B 문제, C 문제를 맞힌 학생은 그러면 A 문제를 푼 학생은 16, B 문제를 푼 학생은 20, C 문제를 푼 학생은 22명이래. 세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 즉 N의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얼마다? 3명이다.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학생은 없다라고 했을 때 얘 말은 뭐예요? 한 문제도 맞힌 학생이 없다라는 건 N의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의 개수가 얼마다? 빵이라는 얘기지. 아무것도 못 맞힌 애들이. 자, 얘라고 했을 때 두 문제만 맞힌 학생. 자,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풀이해주는 방법 잘 기억해라. 자, 얘네들 문제 나오면 집합으로 풀려고 하지 마. 왜? 우리 세 문제 중 두 문제만 맞힌 학생들을 집합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뭐를 한다? 벤 다이어그램 그린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C라는 집합이 있다. 얘를 그리고 어차피 밖에는 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를 하면 돼? 모든 부분의 값을 알파벳으로 표현한다. 이게 유한집합의 개수의 심화 문제 풀이법이다. 자, 얘라고 놓으면은 전체 집합이 얼마래요? 40이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더한 게 40이 돼야 되지.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가 얼마가 된다? 40이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16개래. A라는 집합이 의미하는 건 요만큼이지. 그럼 뭐가 된다? A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G 하면 16이 된다. 마찬가지로 B라는 집합이 의미하는 게 20이라니까 B라는 집합은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B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G는 20이 돼. 그리고 C가 의미하는 건 요만큼이잖아. 즉 C 플러스 E 플러스 F 플러스 G 해주면 얼마? 2N이 2.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의미하는 건 얘지. G 값은 얼마가 된다? 3 된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어디야? 두 문제만 맞춘 애들이죠. 두 문제만 맞춘 애들은 얘하고 요 부분이잖아. 어떤 값 구하라는 거야? D 플러스 E 플러스 F의 값이 얼마냐라는 질문이다. 그럼 집합으로 표현 안 해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얘네 세 개 다 더해봐. A, B, C 다 더하는 거지. 얘네 세 개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배에 D 더하기 E 더하기 F에 G는 몇 번? 3번 더해져 있다. 그랬더니 42에 58이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처음에 얘 했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 값은 40이니까 위에서 아래 빼. 빼주면 뭐 남는다? D 하나, E 하나, F 하나, E, G 해줬더니 18. 근데 문제에서 G 값은 얼마래요? 3. 그럼 이 G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6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찾는 D 더하기 E 더하기 F 값은 얼마? 12라는 단순 방정식 풀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하나만 그려놓으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심화 문제는 단순 방정식, 연립방정식 문제 풀이야. 어떤 건지 알겠지?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되게 빡세. 그러니까 집합으로 풀려고 하지 마. 유한집합에서 심화 문제는 다음처럼 접근하시면 쉽게 문제풀이가 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 원래 명제해야 된다. 복사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개념 설명할 건데. 얘들아, 명제 개념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될까? 아니요. 그래. 짧고 굵게 아니요. 대신 명제 예습 숙제야. 오늘 왠지 개념 설명하면 끝날 것 같거든. 봅시다. 이제 책 없어도 돼요. 수업은 명제 끝나면 끝날 것 같아. 설명하면 끝을 맺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오, 다리 치는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명제를 설명할 거야. 졸린 사람은 서서 보고 아니면 앞에 사탕을 먹으면서 이빨이 안 썩는 한도 내에서 먹으면서 수업을 들어. 그러면 개념 설명할 때 약간씩 졸리지. 그치? 너무 졸리면 문 살짝 열까? 추울라나? 문 열면 나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문 열겠고. 그래서 분명히 졸릴 거야. 명제 파트는 그 대신 개념이 중요해. 선생님 짧게 할 거니까는 잘 들면 돼. 책 안 봐도 돼. 연필 안 들고 있어도 돼. 나중에 찍어서 나중에 정리해. 쓰느라고 못 듣는 것보다는 듣고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어차피 여러분들 명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잖아. 쓸 게 있어요. 어? 쓸 거 있어요.
뭐 책에 있는 다 내용이야. 근데 본인이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되긴 하지만 지금 쓰느라고 설명 안 듣는 것보다는 그냥 안 쓰고 듣는 게 낫다고. 그냥 본인이 나중에 써야 될 것 같으면 사진 한 방 찍어놨다 나중에 집에 가서 정리하면 되잖아. 복습하는 셈 치고. 쓰느라고 안 듣는 것보다는 그냥 보라는 얘기야. 자, 명제. 우선 무엇이 명제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무엇을 명제라고 하죠? 묵비권 행사하지 마. 어머님들한테 보낼 거야. 아, 그렇지. 이럴 때는 책을 안 덮는 게 유리하긴 하지. 그렇지. 맞아. 정확한 내용이야. 무엇이야? 명제라는 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책을 읽는 내용을 그대로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참이냐?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할 수 있으면 돼. 참이다, 거짓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이 문장을 보고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할 수 없어. 그럼 얘는 명제가 아닐까?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 참이다, 거짓이다 분간 못할 수는 있어. 하지만 누군가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정 궁금하면 앞에 있는 인간이 참이다, 거짓이다 판결을 내줄 수 있으면 걔는 뭐다? 명제야. 참이다, 거짓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얘는 참이야, 얘는 거짓이야 얘기해주면 우리는 걔를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 명제를 묻는 거에서 너희들한테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봤을 때 그때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하는 거지. 명제냐고 물어봤을 때는 참, 거짓을 얘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자, 백조는 하얗다.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야.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고. 블랙스완 있잖아. 그쵸? 백조는 품종이에요. 닭이라는 품종과 똑같은 거야. 닭 안에는 누런 닭도 있고 하얀 닭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 맨 처음에 백조라는 품종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모든 백조의 품종이 하얀색인 줄만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흑조가 있었던 거지. 그치? 그냥 품종이라고 생각하면 돼. M코드는 강의실이 1000개다. 1000개면 좀 뻥인가? M코드는 강의실이 62개다. 참일까?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야. 참이나 거짓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62개면 참일 거고 62개가 아니면 거짓일 거잖아. 근데 우리는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명제냐 아니냐니까 맞다 틀렸나는 누군가 판단해 줄 거고 무조건 O 아니면 X잖아. 이런 것들은 다 명제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억하셔야 돼. 명제는 내가 참, 거짓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명제 문제는. 자, 명제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무엇이에요? 조건이라는 거. 명제는 무조건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을 해야 돼. 조건은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느 누구를 데리고 와도 판단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떨 때는 참이 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는 거야. 너희들한테 나는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우리 아들한테 나는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일까? 아니야. 맨날 야단만 치는 수학을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그래서 자기 자식을 못 가르친다고 하잖아. 선생님 아들 선생님한테 수학 배우면 맨날 도망다녀. 수학 안 한다고. 일부러 공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괴롭히고 있어. 왜? 공부를 어정쩡하게 하면 학원을 보내야 되잖아. 근데 공부를 아예 못해. 그럼 안 보내면 되잖아. 편하잖아. 공부를 진짜 아예 못해. 맨날 전교 300명 중에서 299등에. 그럼 공부시킬 필요 있을까 없을까? 속 편하게 딴 거 시키면 되잖아. 근데 300명 중에 어절쩡하게 막 90등, 80등에 안 시키자니 조금만 더 하면 잘할 것 같고 시키자니 또 못하면 어떡하나? 고민돼. 이런 게 싫어서 뻥이야. 어쨌든 우리 아들이랑 조건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문장 또는 식이야. 알겠지?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자. X는 1 명제일까 조건일까? 명제. 둘 중에 하나야. 조건. 찍어봐. 답은 누구. 명제는 1번, 조건은 2번. 하나, 둘, 셋. 뭐 왜 안 들어? 답은 2번. 조건이야. 우리가 방정식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써져 있는 건 좌변과 우변이 같으냐라고 물어본 거야.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좌변과 우변이 같으냐. 그럼 x에다가 1이 들어가면 얘는 뭐야? 맞는 말이지. x에 3 들어가면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얘는 무엇이다? 조건이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x는 1이다. 우리 방정식의 해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해라고 주어질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건이야. 자, 명제는 뭐뭐이다라고 표현하고 보통 우리는 P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뭐이다라는 단순 명제보다 우리는 두 개의 조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합해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지. 얘는 두 개의 조건을 합해서 명제를 만들 수 있어. 근데 무조건 조건 두 개로 명제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아니야. 만들 수 있기도 하고 못 만들기도 해. 근데 우리 시험의 문제는 다 뭐야? 만들어진 명제지. 두 개의 조건으로 명제를 만든 거야. 자, 우리 뭐뭐이면 앞을 뭐라고 해요? 앞에 나오는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땡큐. 가정이다라고 얘기한다. 뒤에 있는 조건을 결과. 원인. 뒤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한다? 앞에 있는 걸 가정. 여기까지 잘 얘기했어. 뒤에 있는 거? 그렇지. 결론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이 결론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조건 갖다가 무엇을 하는 거야?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P이면 Q이다라는 기호를 나타낸다. 다음 표시는 명제를 나타내는 기호야.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 특히 신사고는 이런 표현도 써요. 위에와 아래의 차이는 뭘까요? 이 출판사마다 좀 표현의 차이인데 둘 다 있는 기호야. 자기 이 화살표 진하게 표시한다고 두 개 쓰시면 안 돼. 얘와 이 밑에 거의 의미는 틀려. 위에 건 뭐다? 그냥 명제만을 나타낸 거야. 그럼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돼. 밑에는 명제인데 무슨 명제? 반드시 참인 명제. 참인 명제를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함부로 짝대기 두 개 그으시면 안 돼요.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에서 짝대기 두 개 그어져 있다. 그럼 걔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참인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조하려고 두 개 긋는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자, 이게 명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자, 우리 명제를 하기 위해서 부정이다라는 걸 배워요. 자, 영어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 뭐 있죠? 어우, 수학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은데? not이라는 기호를 쓰지. 한국말로 아니다죠. 무엇이다의 반대는 무엇이 아니다. 사람이다의 반대는 사람이 아니면이다. 그치? 책상의 반대는 책상이 아니다. 알겠지? 너희들 마음대로 반대되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분명히 수학에서 반대되는 언어들이 있어. 짝수의 반대는 홀수. 그치? 수학에서 정해져 있는 반대어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반대말을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괜히 섣부르게 반대말 썼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럴 바에는 그냥 뭐라고 써? 아니다라고 붙이시면 돼요. 정상의 반대는? 비정상이지. 장애인이 아니야. 정상인의 반대는 장애인이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야. 너희들도 많이 배워서 알지.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아니에요. 알겠지? 함부로 반대어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P라는 명제 부정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얘 부정은 뭐가 된다? 기호로 부정 뭐 써? 물결문. 웨이브 하면 되지. 나 P라고 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모든의 부정은 다 배웠잖아.
부분 모든의 부정 답을 해주세요. 어떤 오늘의 에이스 영재 에이스. 자, 어떤 의 부정은 모든. 맨날 너희도 속고만 사람이 왜 이렇게 대답하는데 자신이 없어.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 왜 우리 부정형 찾으라고 분명히 문제 나오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얘를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명제를 배운 거야. 즉 주어진 문장이나 식을 보고 얘가 명제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돼. 그럼 이제 명제라고 판단을 했어.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조건이냐 명제냐 물어봤는데 명제라고 했어. 또는 조건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 다음에 할 건 뭐 있어? 없어. 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건 못하는 거잖아. 근데 명제라고 판단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얘기해 줘야 되겠지. 그치? 명제를 얘기했으면 명제에 참 거짓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판단해야 돼. 그럼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건 첫 번째 문장으로 판단하면 된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 여기 있는 얘는 칠판이다. 참 거짓, 거짓. 이걸로 또 다른 뭐 방법으로 증명할 게 있을까? 아니잖아. 얘는 우리 뭐라고 얘기를 했어? 분필이라고 정의를 내렸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얘기해야 돼. 분필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칠판이라고 했으니까 맞다 틀리다? 틀리다. 다른 게 필요 있다? 다른 풀이가 필요한 게 아니지. 그냥 문장 자체로. 즉 정의를 이용하는 거지. 문장이라는 건 무엇을 이용하는 거다? 정의를 이용하는 거다. 자, 선생님이 끼고 있는 안경. 얘를 보고선 뭐라고 할까? 얘는 꽃이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 그치? 너희들 눈빛이 안 보인다. 틀려. 왜? 얘는 안경이니까. 맞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는 문장, 정의를 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하면 된다. 두 번째, 무엇을 이용한다? 집합을 이용해서도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명제를 집합 다음에 외우는 거야. 앞에 집합의 풀이법을 배워야지만 명제에서 집합의 풀이를 이용해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럼 집합을 이용한다는데 어떤 걸 이용하냐면 진리집합이라는 걸 이용해. 무엇을 이용한다? 진리집합이라는 걸 이용한다. 자, 명제에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도 조건이고, 즉 가정의 역할을 하는 조건이고 결론의 역할을 하는 조건인데, 조건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어떤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진리집합이라는 건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뭐가 되게끔? 참이 되게끔 하는 값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얘가 조건이 뭐가 되게?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의 모임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하죠. 자, 뒤에 있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앞에 있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될 때 우리는 걔를 참이다라고 얘기하고, 앞에 있는 가정이 뒤에 있는 결론의 집합에 포함되지 않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문장으로 판단이 안 되면 무엇을 찾아보면 돼? 조건들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찾아보면 돼.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명제가 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 얘가 맞으려면 뭐 해야 돼? x에다 1 넣어야 되겠지. 그렇지? 얘가 맞으려면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1과 1 넣으면 되죠. 방정식이 해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에 뭐예요? 포함되죠.
그럼 우리는 이 명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얘도 뭐 문장으로 방정식 얘 여기다 넣으면 참 돼요? 다음 방정식 만족하지? 그렇게 참이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집합을 통해서 참이다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진리 집합을 이용한 참거지를 판단하는 거고, 세 번째가 묻어서 보래. 관례를 드는 거다. 자, 얘네들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건데, 관례라는 건 참이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 보이기가 힘든 거야. 예를 들어주자. 자,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20살 미만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왜? 너 때문에. 그치? 내가 20살 미만이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 참 아름답게 살 텐데. 물론 지금 갖고 있는 지식과 지금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있다는 전제가 아니야. 그치? 그게 아니고 다시 20살로 돌아와라? 못해. 그 힘든 삶을 다시 살기 싫어. 왜 대학생활 다시 해야 되지? 나 그 생활이 싫어. 하여튼아, 그 명제가 나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야. 그 거짓이 되는 예를 드는 걸 우리는 무엇이다라고요? 관례라고 하고. 관례는 무엇이다? 참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왜? 거짓이라고 보이면 걔는 그냥 거짓인 거잖아. 다음이 참이냐 물어봤는데 거짓인 걸 들었어. 그럼 우린 얘는 뭐야? 틀린 말이 되는 거지.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둘 중에 하나만을 가져. 또 다른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 분명히 얘기하자면 명제는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므로 얘가 아니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되지. 알았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례라는 건 거짓의 예를 드는 거야. 이거를 관례라고 하고, 마지막 네 번째 뭐일까? 명제 맨 마지막에는 명제 챕터의 맨 마지막 무엇을 이용한다?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 또는 식을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가 힘든 거야. 처음 주어진 걸 보고선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서는 내가 헷갈린 거지.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x가 1이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다. 얘 참일까 거짓일까? 얘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야. 근데 이걸 보고서 언뜻 한눈에는 안 들어오죠. 참인지 거짓인지.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관례를 들기도 힘들고 집합으로 표시하기도 힘들고. 왜? x는 1이 아니다. 얘 진리 집합 뭐야? 그 무수히 많은 수를 다 쓸 수는 없잖아. 그치? 집합으로 표현하기도 그렇고 문장으로 이야기해도 좀 애매하고. 그치? 그러면 우리는 대우라는 걸 찾는데 얘랑 다른 문제인데 결론, 참거짓은 똑같이 갖는 게 있어. 바늘감에 실 가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는 바느질 할 수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고 내가 둘이 데이트를 가는데 나는 남문을 가는데 얘는 시청을 가. 돼안돼? 데이트 가려면 같이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대우라는 거. 자, 우리가 대우 명제를 배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뭐냐면은 여기라는 거. 즉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주어졌을 때 얘를 보고 참거짓을 판단하기 힘들 때 우리는 대우 명제를 찾아야 되는데 대우 명제 찾기 위해서 맨 먼저 무엇을 찾아야 된다? 여기라는 걸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역지사지라는 말 배웠어요? 역지사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입장. 그렇지. 입장을 바꾸는 거야. 너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자가 역지사지. 선생님 수학에서 입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입장 있다고 했잖아. P면 Q이다의 앞에는 무슨 역할을 한다? 가정이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무슨 역할을 한다? 결론이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역할을 뭐 해보자?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즉 여기라는 건 가정을 의미하는 조건과 결론을 의미하는 조건의 위치를 뭐? 바꿔보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 교환 법칙이라고 하지. 자리 바꾸는 거. 상칙연산에는 법칙을 하는 거지. 즉 무엇으로 Q이면 P라는 명제를 만드는 거야. 두 조건의 위치를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요? 여기라고요. 얘는 쓸모없어. 얘를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배운다고 했어? 대우 찾기 위해서 배운다고 했어. 그게 하나의 방법이야. 그 다음에 우리 너희들이 명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명제 부정이다라고 배운 아이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야. 실질적으로 이 명제에 뭐도 있다? 이라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이라는 명제를 빼버렸어. 원래는 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빼버리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설명하자니 이거를 그나마 조금은 넘겼을 때, 이용했을 때 아이들이 잘 구한다. 다음 명제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할 때 이렇게 설명했더니 잘 구한다 해서 부정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야. 자, 우리 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맨 마지막에 서술형이 아니다라고만 붙이면 부정이 되잖아. 그치? 결론에다가 부정을 취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아니야. 우리가 찾는 건 자, 부정을 취할 건데 어디에다가? 모든 조건에다가 부정을 취하는 거야. 자, 조건이라는 건 앞에 있는 조건, 가정 역할을 하는 조건이 있고 결론 역할을 하는 조건이 있죠. 이 두 개의 조건에 다 무엇을 취한다? 부정을 취하잖아. 즉, P의 부정을 취했으니까 나 P가 되는 거고 Q의 부정을 취했으니까 나 Q지. 얘로 무엇을 만든 거? 명제를 만든 거를 우리는 이명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명제 부정을 취해라 라고 얘기하면 결론에만 부정을 취하는데 모든 조건에다 다 부정을 취해 주셔야 돼. 알겠지? 자, 이거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학 명칭으로는 이명제라고 하고 그러면 이명제에 역을 취해보는 거야. 또는 역명제에 무엇을 취해보자? 이를 취해보자. 그럼 어떤 결론이 나요? not Q이면 not P라는 명제를 만들 수가 있지. 얘 부정 취한 거 또는 얘네들이 자리 바꾼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한 명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처음 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한다. 우리 지금 대우 명제 왜 찾는다고 했지? 참거짓을 보이기 위해서 찾는다고 했잖아. 주어진 명제로 참거짓을 얘기하기 힘드니까 또 다른 명제를 찾은 거야. 어떤 명제? 얘하고 참거짓이 같은 명제. 즉, 처음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당연히 대우 명제도 뭐가 돼야 돼? 참이 돼야 돼. 대우 명제가 거짓이면 처음 명제도 뭐다? 거짓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든 걸로 해보자.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결론의 부정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면 가정의 부정인 무엇이다? x는 1이다. 얘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힘들어? 얘 진리집합은 얘야. 얘 진리집합은 얘고. 포함돼? 포함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거짓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제를 풀 때 참거짓을 얘기하려면 꼭 얘만 찾으려고 하는 애도 있어. 진리집합. 진리집합 찾기 힘든 것도 있어. 요 네 가지 중에 너희들이 선택을 하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지. 어떤 방법은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원 대우를 이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원 관례를 이용하는 것도 있어. 그걸 고지고식하게만 나는 이걸로만 풀겠다. 아니야. 주어진 명제에 따라서 풀이법이 다 틀린 거야. 자, 얘는 가방이다. 그럼 얘 참거짓 얘기할 때 진리집합으로 찾아봐. 찾을 수 있을까? 없어. 그걸 진리집합 찾으려고 아둥바둥 대면 걔는 뭐 하는 거야?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명제 파트에서 참거짓을 판단하기 힘든다라는 건 얘네 중에 어떤 걸 이용해서 참거짓을 선택해야 될지 그거를 잘못 찾아서 문제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진리집합 찾기 힘든 거에서 진리집합 찾고 있으면 답 못 구해. 판단을 하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 자, 여기까지가
명제의 끝이야. 실질적으로 명제는 너희들이 배우는 명제는 이게 끝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걸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제 파트에 보면 선생님 명제에는 얘만 있지도 않고 그 다음으로 이거 녹화한 거 있으니까 녹화한 거 올려줄게. 알겠지? 그거 보고. 선생님 명제 파트에는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지 여러분들? 배웠던 거 살짝 떠올려봐. 뭐가 있어? 기립법 말고. 아 3단론법 있구나. 아 그거 설명. 어우 고마워. 3단론법 여러분들 도덕 시간에 배웠죠? 기억 안 나? 소크라테스. 국어 시간 나오나? 도덕 시간 국어 시간 나오나? 몰라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선생님 98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거든? 너무 오래됐지? 그치?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돼진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돼진다. 3단론법이라고 하잖아. 그치?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이면 R이다도 참이다. 이걸 우리는 3단론법. 생략해도 되겠어요? 써줘? 생략해도 되겠지.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참고로 3단론법은 무엇으로 해야 돼? 참인 명제로만 해야 돼. 중간에 거짓인 명제가 끼면은 3단론법이 성립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지? 또 다른 예를 들어야 되는데 녹화하고 있어서 차마 얘는 못 들겠어. 아주 죽을까봐. 옛날에는 많이 예를 들었는데 소녀시대로 예를 들거나 그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으로 예를 들었는데 그럼 맞을 것 같아서 녹화해서 안 되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조건의 관계야. 즉 너희들이 배웠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 얘네는 명제가 아니에요. 두 개의 조건이 있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있어. 얘네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야. 알겠지? 그냥 예를 들어줄게. 우리 친구와 우리 친구가 있어. 녹화에 안 보니까. P라는 사람과 Q라는 사람이 있어. 나라는 사람과 이 분필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두 사람이 그냥 사람이라고 하자. 두 사람이 우리 둘이가 연인 관계일 수도 있지. 아, 남자라고 착각했어? 여자야. 알겠지? 우리 둘이가 연인일 수도 있어. 아니면 왼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그치? 나와! 얘라는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걸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야. 선생님 그런데 왜 명제 파트에 있어요?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명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집합을 배운 다음에 명제를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명제 풀이법 중에 뭐를 이용하는 풀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집합을 이용하는 풀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조건에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관계를 파악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다? 명제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서 명제 단원에 있는 거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자. 나는 얘 선생님이지. 얘는 나의 학생이잖아. 선생님이 아니잖아. 두 개의 주어 위치의 관계에 따라서 뭐야? 이름이 바뀌기도 하지. 두 조건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누가 누구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하는 걸 묻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네모 안에 들어갈 게 첫 번째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두 번째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세 번째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푼다. 자, 충분 조건이라는 건 P의 진리집합. 첫 번째 집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얘기했을 때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조건에 포함되면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첫 번째 무엇을 이용해서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다? 집합을 이용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자, 필요 조건은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얘기했을 때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에 포함되면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필요 충분 조건은 앞에 있는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어떨 때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필요 충분 조건. 조건을 파악할 때 무엇을 이용할 수도 있다? 집합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 하나 두 번째 얘기했잖아. 명제를 할 수도 있다. 조건 두 개로는 뭐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명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얘를 만들어 보는 뭐야?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얘는 뭐가 되더라? 참이 되더라. Q이면 P다라는 명제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얘는 거짓이 되더라. 그럼 우리는 P는 Q의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해? 충분 조건. 얘를 우리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도 표시를 하죠. 어떻게? P면 Q이다는 참이고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이거는 표현의 차이고. 다음 필요 조건은 P면 Q이다는 명제를 만들면 거짓이 되는 거고 Q이면 P이다는 명제를 만들면 뭐가 되는 거? 참이 되는 경우. 그때 P는 Q의 필요 조건. 즉 P면 Q이다는 거짓이고 Q이면 P이다는 참. 그래서 어떤 애들은 화살표 맞는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생님마다 가리키는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P면 Q이다는 명제를 만들었을 때 참이 되고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었을 때도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경우. 그래서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얘기했어. 다음은 두 가지로 무엇을 어떤 조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명제 파트의 두 관계, 조건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나오죠. 너희들 이제 많이 괴롭힐 거. 너희들 괴롭힐 건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 여러분들 복소수 배웠죠? 복소수하고 실수의 특징 어떤 차이야? 복소수 나갔어 지금? 아직 안 나왔어. 인수분해 나가고 있어? 복소수 그래도 한번 배웠잖아. 복소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실수는 제곱하는 순간 뭐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잖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A가 클까 B가 클까? 뭐 하면 된다? 빼보면 된다. 두 번째, 얘를 확인하는 방법이 A와 B 크기 비교는 뭐 해보면 된다? 빼보면 된다. 다음 부등식이 맞냐를 물어봐. 그럼 우리 뭐 해봐? 빼보면 돼. 알겠지? 부등식의 참고짓을 판단하는 방법은 뭐 해보면 된다? 빼보면 된다. 자, 세 번째. 여기 절대부등식 파트는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개념 설명할 거야. 알겠지? 뭐냐면은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뒤통수를 제일 많이 칠 공식이야. 당연히 이거 시험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뒤통수 맞을 일은 없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걸어가. 근데 누가 뒤에서 날 때릴 거야. 그럼 나는 신경 안 쓰고 하면 뒤통수 맞을 수밖에 없지.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누가 나의 뒤통수를 때릴 거래. 그럼 난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뒤로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뭐 하면 돼?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뒤돌아보면 안 맞겠지. 이거야. 산술기하 평균이 나올까 말까를 항상 신경 쓰고 배워요. 이게. 얘는 뭐냐면은 0보다 큰 두 수가 있을 때 무조건 뭐다?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A, B보다.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 하나 써줄 건데 그것만 책에다 써. 여러분들 책에 명제 파트의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코시 슈바르츠라는 부등식이 있어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너희들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 ax 플러스 by가 있다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이라고. 그치? 거기 밑에다가 쓴다. 얘를 지워라. 과감하게 지워라. 얘로 외우지 말고 너희들은 얘로 외운다. A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D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푼다?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B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AB 더하기 CD. CD의 제곱. 선생님이 얘를 지우라고 한 얘기는 얘로 쓰면 x의 개수, y의 개수, 문자와 숫자 따로 생각되겠지. 아니야. 코시 슈바르츠는 그냥 두수의 곱으로만 표현돼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수고하셨습니다.